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정말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충곤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대학입니까? 카이스트, 굳이 비교하자면 카이스트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북한에서 스카이면 여기서도 스카이군요. 지금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수준은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들도 이제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러우 전쟁에서도 많이 네. 이제 허점이 드러나고 네, 있기도 네. 하고요. 이쪽도 아직 양산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결함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도 더 수준이 못 미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열병식에서 나온 거 에이브 북담스. 그러니까 북한이 천마호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천마호 뼈대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아닐 겁니다. 완전이다. 완전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굉장히 지금 네. 걱정되거든요. 네. 예. 제가 국방대에 나왔잖아요. 네. 국방대에서 인재를 뽑아갈 때 네. 우선적으로 뽑아갑니다. 1차적으로. 가장 우수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좋은 학교들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가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뽑아가는 데가 해커들이에요. 거의 중학교 때 뽑아가요. 제가 일고등학교라고 약간 영재고 같은 데를 나왔는데 학교에 진짜 쫓아가기 힘든 그 천재가 한 2명 있었어요. 예. 근데 그 2명이 뽑혀간 거예요. 어디 간지 몰랐어요. 네네. 나중에 얘네들이 방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공부하냐 하니까 컴퓨터를 공부한대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냐니까 비밀이라 말 못 해주는데 하더니 얘기를 해주는 게 방학 숙제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내오는 거예요. 15살짜리들한테. 그럼 그걸 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학 숙제로 준다는 거예요. 네. 난 소름 끼치는데? 네. 무기 뭐 개발하고 네. 그리고 이걸 뭐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네. 양산해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해킹 같은 경우에는 뭐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우선 인력만 뽑아내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이 진짜 최정의 인력들을 투입시켜서 마음만 먹고 독하게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관공서 뭐 국방부 은행 다 뚫릴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대답 드린 건데요. 있다라고까지는 아니 그럼 금산화해야 되나요? 2014년인가요? 그때 네. 한국 수력 원자력 예. 해킹 당한 적이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 카이도 설계도 한번 해킹 당한 적이 있어요. 그 2017년에 칼빈슨 항모전단이 우리나라로 올 때 네. 그때 북한의 해킹 시도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시도는 계속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들이 팀이 따로 있고 해킹 따로 하는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싸웁니다. 서로 막 붙이는 네, 붙여서 보안 프로그램하고 이제 붙이면 해커들이 어느 순간 뚫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또 보안 프로그램 만드는 애들은 또 만들어요. 계속. 또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럼 또 뚫고 계속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다시 좀 이제 네. 좀 미사일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방사포는 북한이 좀 미친 듯이 만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방사포는. 네. 그러니까 600mm 방사포면 저건 탄도미사일 아닌가? 미사일이죠. 예,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도 뭐 GPS 같은 게 들어가서 유도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네. 3,400mm 방사포도 프로젝트가 90년대 초반, 네. 중반 이때부터 그 계획이 된 거고요. 네네. 이제 도입까지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걸렸다고 볼 수 네네네. 있거든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요새는 좀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싸운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대학교 자체를 국방대 자체를 63년에 설립을 네. 하다 보니 김일성이 당시에 그 러시아에 기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줘서 예. 자립적 그렇죠. 국방공업을 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거라 축적되어 온 거죠. 사실은 엑셀 밟기로는 김정일 시대부터 밟았고요. 네. 완전 풀악셀을 밟은 거는 98년도부터. 98년도부터군요. 네. 95년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98년이면 아직 고난의 행군이 안 끝났을 때 같은데. 끝났잖아요. 근데 95년도에도 군수공장들은 돌아갔어요. 핵심 군수공장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북한에 무슨 얘기가 있냐. 김정일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쌀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 정신 나간 거죠.
사실 그때 들어간 국방 분야의 투자비를 어느 정도만 돌렸으면 그 정도 많이 죽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0mm도 중국하고 러시아 무기를 카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걔네들은 유도 기능이 없는데 네. 요걸 이제 업그레이드 했단 말이죠. 뭐 유도 기능을 탑재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 정확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방사포가 뭐 미사일 같이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되도록 관성 함법 장치와 GPS를 사용해서 되도록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려고 해서 그 정밀도를 좀 줄이는 거 그 그렇죠. 정도. 네. 네.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우리에게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사포가 더 무서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탄도가 낮잖아요. 이게. 네. 고도가 낮으니까. 이건 뭐 요격할 수도 없고.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거 요격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아 방사포도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깜짝 잠수함 런칭 쇼를 한번 했습니다. 아, 예.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네. SLBM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예. 로미오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함교 뒤에 이렇게 뭐 헛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10발 넣어놨더라고요. 잠수함 함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잠수함 전문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는데 저는 약간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핵잠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SLBM 운용 능력을 빨리 갖추려고 네. 시험함 정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대부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네. 테스트함. 그런가요? 네, 테스트함만. 네, 테스트함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고 계속 바지선에서 쏠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실전처럼 해봐야 되니까 잠수함이 움직이진 못하더라도 물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뭔가 수심에 따라서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2대 핵전력을 갖추는 것에 굉장히 뭔가 빨리 갖추고 싶은 조급하군요. 조급해서 밀어붙이다 보니 저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로미오를 조금 수정한 버전에 불과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전 데이터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후속 잠수함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잠수함에 이제 원자로를 넣으면 이제 보통 이제 가평 소형 원자로를 넣는데 이 기술 수준은 어때요, 북한이? 경수로를 1994년에 벌써 착수를 했고 그때로부터는 거의 30년이었고 2014년에 우리가 한국 수자력 거기서 해킹됐잖아요. 많은 이제 수력 원자력 거기. 수력 원자력에서 거기 이 자료들도 많은 것들이 좀 탈취가 됐고 했는데 2022년에 김일성대 그 학보에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사용해서 대형 가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킹당한 자료 중에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탑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 또 막 국가의 역량을 또 총동원하겠죠. 총동원할 겁니다. 총동원할 거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인공위성을 쐈어요, 북한이. 놀라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2달 만에 다시 쏘아. 이게 제 인공위성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다. 한 번 써서 실패했으면 그거 원인 분석하고 다시 지상실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1년 걸리는데 얘는 2달 만에 해낸다, 한 달 만에 해낸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거 한 달 만에 해요? 김정은이 독촉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미리 한 몇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정찰위성은 시작된 지 프로젝트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꽤 오래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시험 발사체 1호기 테스트를 2007년에 했었어요. 2007년에.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약간 관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한이 보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엄청 느리고요. 그동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착수부터 뭐 진행해온 건 너무 오래됐다. 보통은 한 2-30년씩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07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발사체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나서 그 책임자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다 이게 목숨줄이 달려 있으니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뭐 러시아가 조금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도와줬을까요?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북한에서 무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 관계에 들어가는 걸 좀 경계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좀 감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이걸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 정찰위성 카메라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관련된 기술도 그렇고
북한이 또 가지고 싶어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지스함 기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갖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게 제조 설비입니다. 제조 설비. 무기 제조 설비. 소재가 사실은 장비빨을 많이 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치 산업이 원재료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걸 제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소재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이때 지금 이제 보충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통제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얼마 전 작년에 발사했던 거 고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어떤 궤도 수송 장치를 달지 않았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달았을 있겠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사실 기본 옵션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궤도 수송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 얘네들이 극한 우주 환경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 못한 북한의 한계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모사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졌을 거라 생각해요. 시뮬레이션 하게. 우주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올려봤더니 작동 안 하는 케이스 지금 하나. 이렇게 된다, 이게 맞다면 아마 2호기 발사체는 좀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2호기 발사하는 시점은. 두 번째 가능성은 무슨 이유에서건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궤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상도가 좋지 않으니 또 그거 조금 내린다고. 뭔가 이게 그리고 또 뭐 정찰 위치 최적화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궤도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려오는 거 그냥 막 더 수정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카메라 수준은 어때요, 북한 거? 언론에 나온 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5m, 3m 아닙니까? 우리 30cm 정도 되는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준이 안 되고요. 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북한이 이 광학 장비들 쪽이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만약에 제대로 된 해상도 가지고 사진 찍었으면 벌써 공개했을 거야. 야, 너네 이런 거 있다면 다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 찍긴 찍었는데 우리가 뭐 찍었는지 알려주진 않을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러시아 쪽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광학 쪽 기술. 광학 쪽을 아마 고해상도 카메라 쪽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장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을 지원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핵 없이 솔직히 재래식으로 맞다이 까면 왜? 뭐가 무서워?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 중에 가장 보강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다라고 딱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가장 보강하고 싶어하는 게 공군 전력하고 대공 전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공군 전력은 이미 포기한 것 같고요.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북한이 들여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러시아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계열이나 미국이 아니면 수호이 계열 들여올 텐데 그래봤자 사실은 미군 전투기하고 서방제 전투기하고는 안 되고요. 이번 전쟁에서 뽀록이 좀 났죠. 뽀록 났고 그래서 이제 공군 전력은 좀 포기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대공 전력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2006년에 북한의 군수공장 현지 답사할 때였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북한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레이더. 그때 이제 그 개발 연구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레이더는 김정일 방침 사항으로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동해와 서해에 한 대씩 깔게 되면 북한 영공 방어가 가능하다. 그럼 뭐 A사 레이더 깐다니?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드와 비슷한 뭔가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기술로 하는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한 대 들여왔어. 어디서 들여온 겁니까? 블랙마켓인 거죠. 블랙마켓에서 또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분해해가지고 지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저 이런 생각 들어요. 혼이 담긴 카피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북한은. 북한의 국방과학원 연구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방과학원이라고. 모방과학원. 자기들끼리 모방과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6년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부품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만드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니까.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낮을 텐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품은 합격률이 10%도 안 된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한미가 비공개 공중폭격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알아차리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공개 안 했던 건데 걔네들이 알아차린 거죠. 그 말은 그때 하고 있던 레이더가 이제 좀 실전 배치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레이더가 어느 정도 이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 뭐 성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대신에 북한이 이제 대공 미사일을 러시아의 S-300, 400 이렇게 그걸 이제 카피했잖아요.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사실 이 S-300, 400이 별로 뭐 좀 그렇죠? 많이 놓치기도 하고 그런 거 봐서는 오리지널도 그런데 북한의 뭐 번개 5호, 7호라고 뭐 더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랬거든요. 계속 이제 서방에다 대고 패트리어트하고 그 나삼스를 달라는 이유가 S-300하고 400의 생각만큼 그렇게 이게 성능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북한은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북한도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주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렇겠죠. 완전 정밀 분석을 하는데 북한이 영감을 받은 게 아마 우선은 드론에 대한 전장에서 드론 운용의 그 어떤 효용성. 이번 전쟁이 드론 전쟁이 되버렸거든요. 드론 전쟁이 되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차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영감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 운용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편제나 이런 게 러시아 쪽 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리도 그렇고. 그리고 공산국가의 군 시스템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되는 거는 전 세계 어떤 군사력 2위 내진 3위로 평가받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하나가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러시아에 비하면 북한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막바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북한 하면은 굉장히 알고 싶은 게 이제 뻔해요.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 분명히 반 김정은 기류가 있나? 뭐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새는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거다. 그래요? 그리고 북한의 기성세대도 좀 변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북한의 청년세대다. 청년세대요? MZ세대, 그 이하 세대들. 이 세대들은 사실 북한에서 그 노동당의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요? 뭐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시장에 의존해서 성장한 세대고요. 그래서 충성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하나요? 이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렇죠. 왜냐면 외부 세계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우리는 왜 이래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이 저 위쪽에까지 있다라고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했다라는. 자유민주주의 정당. 아니 북한은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몰래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근데 그 창당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외부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몰골이 송연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다 처형한 것 같아요. 그게 적발이 됐군요 또.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 사회경제 그 실태 보고서라는 걸 오픈했는데 거기 보면 북한의 청년 세대는 거의 50% 이상이 3대 세습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 거부감을 느낀다. 이게 저는 사실 북한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조선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재래식 전력 붙으면은 북한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쓸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뭐 비대칭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형적으로 발달한 포병과 미사일 전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무기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다. 근데 북한의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북한의 청년 세대가 변해가고 있다. 소련이 사실은 군사력이 약해서 붕괴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바뀌어간다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무력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류가 진짜 북한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우리 에스파, 뉴진스, 르세라핌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가요? 오히려? 그럼요. 그래요? 엄청난 무기죠.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일단 한류는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K-팝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하는 게 동족의 나라예요. 언어가 북한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야 이제 딴 나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딴 나라라고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위기감을 느끼고 원래는 이 북한이라는 체제는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어떤 철천지 원수급의 적이 있어야 체제 존립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미국으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국이 더 무서워진 거예요. 한국을 선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군요. 그렇죠. 완전 흔들리니까 뭐 반동문화 뭐 사상 배격법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평양말 무슨 보존법인지 뭔가 그런 것도 하고 남한식 말투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철천지 원수급의 외부의 적을 남한으로 만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잘 살고 미국이 강대한 나라고 뭐 엄청 잘 사는 나라다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 대한민국이 잘 살고 세계적인 국가다. 세계 뭐 순위의 국가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 나간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잘 나간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선망하죠. 말도 통하니까. 말도 통하고 동족이잖아요. 우리 불핑이 김일성 종합대학 가서 한번 공연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막 위성 같은 거 이제 해서 북한의 뭐 어떤 조선중앙통신 이걸 한번 재밍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북한에 전기 들어오는 시간에 우리 방송 한 번만 내보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난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사실 이게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평화적인 방법이잖아요. 전 이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떤 우리 국산 명품 무기들보다 더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안보다 이건 낫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이다 보면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날 수도 있다. 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이미 북한이라는 체제는 어떤 붕괴의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스템 상에서는 좀 어려워요. 감시가 너무 심하고요. 민중봉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의 학살할 거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게 우리가 1989년에 봤잖아요. 중국에서 봤잖아요. 청와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서방 언론들도 들어와 있었는데도 그랬거든요. 중국이. 북한은 더 할 거란 말이죠. 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가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가혹한 일을 당할 겁니다 아마. 일어난다면 정말 이제 거의 뭐 붕괴 확정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궁금했던 게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해소가 좀 되긴 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제가 어떤 영상을 제작하거나 글을 쓸 때 박사님이 오늘 해주신 얘기를 굉장히 금과옥조로 써야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아니면 영상 매체를 보고 분석했던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어쨌든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연구개발 속도가 빠르진 않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 걸린다. 양산이 또 문제다. 양산이 또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연속해서 기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박사님 모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